오늘은 3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3단원의 제목이 문학으로 그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학습하기 전에 문학의 네 갈래에 대해서 미리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갈래가 서정 갈래입니다. 네, 문학은 총 네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정, 그 다음에 서사, 교술의 네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갈래마다 작품 하나씩 배워보면서 그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서정 갈래 한번 볼 텐데요. 서정 갈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예요. 그래서 시의 특징을 한번 이해해보면 서정 갈래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정 갈래 개념 보겠습니다. 일단 작가가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자신의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냐면 정서예요. 네, 자신의 정서, 느낌, 감정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적으로 그려내는 문학 양식을 말합니다. 네, 자신의 정서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는데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가가 그 본인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따로 만들어내냐면 히읗, 지읒을 내세운다고 했는데 작품에서 말하는 이 화자를 내세웁니다. 네, 그 화자가 작가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등장을 해서 작가가 화자를 자신의 감정, 즉 정서를 투영해가지고 새로운 또 하나의 화자를 만들어내서 시를 이끌어가는데요. 거기에서 그것을 주관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추상적인 무엇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서를 드러낸다고 했죠? 정서를 그냥 산문처럼 줄줄줄줄줄 나열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굉장히 한 단어의 많은 의미를 함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어를 계속 다듬다 보면 그것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요약적으로 잘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를 읽으면서 마치 노랫말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언어로 형상화된다. 네,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작가는 자신의 정서를 밝혀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화자를 내세워서 자신의 추상적인 감정 정서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함과 더불어 운율이 있는 언어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서정갈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정갈래 대표적인 거 굉장히 많고요. 고대가요, 네 줄짜리 노래가 있고 시라고 하죠. 고대에 만들어진 시. 주로 신라시대까지, 신라시대 이전까지의 작품들을 우리가 고대 가요라고 부르고요. 향가는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우리 향찰로 쓰여진 우리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시는 고려가요라고 따로 명칭이 있고요. 네, 조선시대에는 시조가 불렸습니다. 네, 민요는 시조가 양반층에서 주로 불렸다면 민요는 서민층에서 불려진 대표적인 노래라고 볼 수 있고요. 한시는 한자로 만들어진 시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시는 우리 모두 다 통칭해서 현대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시를 감상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시 분석 틀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시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틀에 맞게 차근차근 분석해가면은 여러분들이 시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해 볼 텐데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라고 했죠? 네, 화자는요, 작가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고요. 그 인물이 시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요. 나라는 걸로. 나는 오늘 무엇을 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계속 표면에서 나가 드러나면 그것은 명시적인 화자라고 하고요. 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암시적인 화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인진 대충 나이나 성별이나 목소리를 빌어서 그 사람이 누구일 것인지 추측할 수는 있어요.
네, 꼭 사람으로만 화자를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물이어도 의인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사물도 감정이 있다고 드러내는 방식을 취할 때는 비유적 화자라고 해서 사람이 꼭 화자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객관화된 화자라고 해서 제3자를 그 화자로 내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랑 청자가 아닌 제3자가 다시 화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화자에게는 정서가 드러나는데요. 이러한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시라고 했잖아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리울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희망적일 수도 있고 비에도 슬픔이죠. 영탄 놀라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애상 슬픔에 젖을 수도 있고 낙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일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냐. 예, 기쁨의 감정에서는 어떤 사물을 예찬할 수가 있겠죠.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윤동주 배웠던 것처럼 세상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권유할 수도 있어요. 달관 초월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어요. 냉소적, 약간 썩은 미소를 지을 수가 있고요. 의지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요. 반성할 수도 있고요.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태도나 정서는 어조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데요. 독백, 혼자 말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혹은 남성적인 강인한 어조를 쓰거나 여성적인 섬세한 어조를 쓰거나 관조적,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냉소적,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운율인데요. 시에는 반드시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이나 모음이거든요. 일정한 위치에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운율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똑같은 시어를 반복하면 또 운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단어 같은 거겠죠, 시어니까. 그러니까 붙여서 설명을 하면 운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시어나 음운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운율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또 반복될 수 있냐면 음절 숫자를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335, 334, 75 이렇게 글자 숫자를 일정하게 맞추었을 때는 시를 딱 가운데서 봤을 때, 한눈에 봤을 때 글자의 배열이 굉장히 통일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네, 통일감 있게 글자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읽으면서 같은 위치에서 끊어 읽으면서 숨을 비슷하게 고르게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절수를 비슷하게 해도 운율이 형성되고요. 음보, 우리 들어봤던 음보 중에 사음보, 삼음보 있잖아요. 네, 우리 전통 음악에서, 전통 시에서는 3번 호흡을 쉬면서 끊어 읽기, 4번 숨을 쉬어서 끊어 읽기의 방식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장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문장이 반복될 수도 있고 똑같은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시행. 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는 한 줄을 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뭉텅이를 연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반복될 때도 운율이 형성됩니다. 네, 마지막은요. 음성 상징어인데요. 우리가 음성 상징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성어나 의태어가 있죠. 네.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양을 흉내내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운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운, 시어, 문장, 연, 행, 음성 상징어, 음절수, 음보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라 하면요. 시를 가만히 우리가 읊조리다 보면 운율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이미지를 우리가 따로 심상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각적 심상, 귀로 들리는 건 청각적 심상, 미라고 하는 것은 맛보는 거잖아요. 미각적 심상, 후라는 것은 코에서 냄새 맡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촉각이라는 것은 만짐을 통해서 이렇게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느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두 개가 결합되었을 때, 두 개 이상이 결합되었을 때는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해서 감각이 전이되었다고 해요.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파생되어 나아가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것들도 시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에는 그리고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책 참고서를 참고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크게 나뉘면은 표현 방법은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비유는 한 사물을 한 사물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유법,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으로 지금 표현하려는 대상과 표현당하는 대상이 표현하려는 원관념과 그리고 그것을 비슷한 속성을 가진 보조관념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직유법이죠.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A는 B다의 꼴로 A와 B의 속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의인법은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인간처럼 표현한 것이고요. 화류법은 무생물,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생물로 표현한 것이 화류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유법은 일부분의 속성을 들어서 전체를 비유할 때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하고요. 속담과 격언을 활용한 표현 방법은 풍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이것은 온전하게 이해하고 올라왔겠죠? 네, 설의법은 뭐냐면 의문의 형식을 활용한 거예요. 물음의 형식. 근데 단순한 의문이 아니고 답변을 염두에 둔 물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화자는 그 답변의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형식으로 문장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어순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도치법이고요. 네, 어구나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이 비슷한 문장이나 어구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대구법입니다. 네, 반어와 역설법 역시 변화법에 속하는데요. 반어법은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역설법은 진술이 자체가 모순되어서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말이 안 돼.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 친다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건데 그것이 소리 없다고 표현했을 때는 역설법이 되겠죠. 네, 도노법은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부른다. 사랑아 이렇게 순창 제일고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 사물을 부르는 것, 이것을 도노법이라고 하고요. 생략법은 말하려는 말을 생략하는 것, 점점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생략법이고요. 네, 연세법은 앞 구절의 끝을 다음에 머리에서 반복할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연세법입니다. 네, 과장법은요. 대상을 크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작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영탄법은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적 표현, 아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감탄법이고요. 영탄법이고요. 점증법은요. 점점점 강도를 높이는 것. 점강법은 점점점 강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 중의법은요. 한 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닐 때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그것은 중의법이고요. 대조법은 상반되는 두 사물을 함께 내세우는 것입니다. 대조법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열거법은 and, 콤마로 나열해가는 것. 이것을 열거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을 넣어야 시가 주제를 잘 전달해낼 수가 있겠죠. 네,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도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단어 안에 깊은 뜻을 함축해 놓은 것이 우리가 상징인데요. 원형적인 상징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것 하면 이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 한다는 것은 순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속뜻입니다. 네, 반면 관습적인 상징은요, 동일한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상징인데요. 네,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서 절개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 동양 문화권들 사람들만 공유되는 상징인데 그것이 서양 문화권으로 갔을 때는 왜 대나무가 절개야? 라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관습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징은 개인적인 상징인데요. 시인이 그냥 어떤 한 사물을 놓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속뜻을 담아낼 때는 대부분 다 개인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적인 상징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어를 잘 읽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시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인데 이 시가 1년, 2년, 3년, 4년으로 쭉 이어지면서 그 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큰 틀이에요. 그것이 시간의 흐름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일 수도 있고 공간의 이동으로도 진행될 수 있고요. 순창, 전주, 광주 이렇게.
혹은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우리 한시에서 흔히 이러한 표현상으로 시상 전개 방식이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 점점 시작되고요. 승, 상승하고요. 전환점을 맞게 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선, 경, 후, 정은요. 먼저 경치를 제시해요. 경치를 먼저 제시한 후 자연은 굉장히 푸르르고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경치를 제시한 다음에 후에는 정서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아, 푸르른 산을 보니 나도 푸르러야겠다. 푸르른 산과 달리 나는 푸르르지 못하구나. 이렇게 자신의 정서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미상관인데요. 머리 부분이랑 꼬리 부분이 서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보죠.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이 있다라는 수미상관의 구성을 쓰면 시가 좀 더 안정적이고 통일성 있게 그려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시어에다가 비유를 쓰거나 상징을 쓰거나 다양한 표현법을 쓸 수도 있지만요. 조금 의미 있는 우리 문학상에서 용어 2개를 조금 학습해 봅시다. 네,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 있었는데요.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그 사물에 화자의 감정을 그 대상에 이입해서 마치 그 사람이 나와 정서가 똑같다고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어느 날 너무 슬펐어요. 슬픈 나머지 창밖을 바라봤더니 새가 갑자기 짹짹짹짹짹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새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아, 저 새도 나와 같이 슬프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 상관물은요, 내가 화자가 정서를 느끼는데 그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혹은 화자가 그 정서를 대변하여 표현하는 사물을 의미합니다. 동물이어도 되고요. 제가 물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물을 보니까 막 갑자기 마음속에서 슬펐던 막 우울했던 감정들이 막 들쑤셔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물을 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막 동요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상관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보고 그 물이 슬프다라고 느꼈을 때, 슬프게 흘러간다라고 느꼈을 때는 감정이입이지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만 작동했을 때는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제재가 있는데요. 제재는 시에서 시인이 핵심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을 특별히 제재라고 부르고요. 핵심 소재의 의미를 많이 부여했을 때, 그리고 그 의미 부여가 시에서 잘 형상화됐을 때 우리는 시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인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시의 주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를 설정해냈고요. 그것은 명시적인 화자일 수도 있고 암시적인 화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비유적인 화자일 수도 있고요. 객관화된 화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4가지 화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목소리로 따르면 어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 화자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화자에게 느껴지는 정서나 어떤 태도나 그 다음에 어조를 파악해볼 필요도 있겠죠. 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화자랑 작가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반복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나요? 자음과 모음과 같은 음운. 단어가 반복됐을 때, 단어를 넘어선 문장이 반복됐을 때, 그 문장을 행이라고도 하죠. 네, 행이 반복됐을 때, 연이 반복됐을 때 우리는 운율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글자 수를 일치할 때 음절수, 글자 수를 음절수라고 하고요. 혹은 음보, 삼음보, 사음보와 같은 음보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운율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의태어나 의성어 같은 것은 우리가 문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네. 음성 상징어 사용했을 때 우리는 운율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번째 심상 기억하나요? 네.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뭐가 있을까요? 후각적 심상, 이것이 곁들여졌을 때는 공감각이라고 했죠?
이런 심상들을 파악할 수 있겠다. 심상은 곧 이미지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떠올려보면 선하게 그려지는 이미지를 우리가 심상이라고 합니다. 네, 표현 방법은요. 기억하나요? 비유법, 강조법, 그다음에 변화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가지 상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어인데요. 시어는 주된 핵심 소재는 우리가 제재라고 했었고요. 그 제재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야 돼요. 의미를 담고 있을 때 단순히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시어의 2가지 특징 중에 감정이입 혹은 객관적인 상관물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이와 같은 많은 요소들, 화자나 운율이나 심상이나 표현 방법이나 시어들이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써보아라 하면 우리는 화자, 운율, 심상, 표현 방법, 시어로 쓸 수가 있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정갈래에 대해 학습해보았는데요. 조금 자세하고도 깊이 있는 내용 혹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책을 참고해 찾아보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표시해두었다가 따로 개별 학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의 구성 요소 및 형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